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입시를 위해 면접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경영,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 사회, 여러 과학, 기술 분야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제에 대해 매우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주된 이슈를 간단히 정리한 이후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을 제시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구상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를 통해 여러 이슈를 파악하시되 최근의 이슈들은 여러 요인이 섞인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학년도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는 2023년의 여러 이슈를 면접 대비를 위해 정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사 이슈를 너무 깊게 파고들거나 면접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 2020년부터 꾸준히 모의 면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 및 면접 답변을 구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전이 모의 면접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면접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팀장이 작년에도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를 제작한 만큼 2024학년도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는 최대한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슈와 겹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작년의 이슈와 올해의 이슈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 만큼 이전의 콘텐츠도 가능하다면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경영, 경제 분야 콘텐츠를 예로 들자면 2023학년도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던 금리 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2024학년도에도 적용되는 주제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영, 경제 분야에서의 시사 이슈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주제는 중국이 경제 위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는데 최근 중국이 경제 위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위기로 중국은 부동산이 GDP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부동산이 중국 경제 활성화의 주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고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은 자금과 토지를 끌어오면서 부채를 점점 늘렸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경제 성장이 주춤하여 국민들이 주택 구매 능력이 감소했고 2020년에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던 것과 겹쳐 집값이 내려가고 부동산 업체들이 부채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황다그룹을 시작으로 2023년 8월에는 중국이 1위 부동산 개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비구이 위안이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타 부동산 업체들도 자금난을 겪으면서 연쇄 디폴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최고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의 2023년 7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6% 정도인데도 우리나라 청년 실업 위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영향인지 중국은 7월부터는 연령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도 증가한 데다 위에서 말한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니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수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등 첨단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또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니 수출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인접국이기도 하지만 수출 주요 국가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한다면 수출을 경제 원동력으로 삼는 우리나라 역시 경제 성장이 저해되겠죠. 또 경제 2위 대국인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세계 경제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 중국 경제에 지속되는 여러 위기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미중 패권 경쟁이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번째로 피크 차이나란 무엇이며 앞으로 중국의 경제 전망은 어떠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와 50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가계부채란 한 집안의 빚을 의미합니다. 2013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세계 1위에 해당하며 100%를 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의 큰 위기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그 이유는 빚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흐름도 약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 원인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족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낮을 때 어서 사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여 어떻게 되든 간에 부동산에는 투자를 하는 흐름인 것입니다. 참고로 가계부채는 보통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에는 코로나19, 전세가격 상승, 대출금을 통한 주식 투자 등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겹치나 이 팀장은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 단편적인 부분만 서술한 것이니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금리 및 경기 불황 속에서 세계적으로는 긴축 재정 및 디레버리징이 추세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산 열풍 속에서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도 꾸준히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은행들이 총 대출 한도를 늘리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주택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과 겹쳐 가계부채가 또 급증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만이 원인은 아니고 최근 대출을 받기 전반적으로 용이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의해 해당 상품의 나이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로 금리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네 번째로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도입 취지와 그 영향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상호금융이란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끼리 즉 우리끼리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수가 218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은행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은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제1금융권보다는 리스크와 수익성이 둘 다 높은 상품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편인데 2019년경 부동산 호황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PF 대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점점 올라가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런저런 뉴스가 매체를 타고 또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추정 연체율이 6.4%에 육박하여 부실금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거기에다 7월에는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600억 원대 대출 채권 부실로 인근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 합병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들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소규모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으로 인해 48시간 만에 파산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러한 뱅크런은 은행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무조건 보호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라도 어떻게든 환급을 보장할 테니 예금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방향성이었습니다. 또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요. 7월 중순경에는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었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해둔 고객들은 근심이 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상호금융기관의 개념과 특징, 두 번째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의 이유, 세 번째로 뱅크런 개념과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 네 번째로 디지털 시대에 뱅크런이 이전보다 치명적인 이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경영경제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